미국 장기금리는 10년짜리 금리는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BI, 텀 프리미엄, 그 다음에 실질금리, 실질 단기금리. 이 중에서 BI가 가장 크게 차지했어요. 계속해서 세게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얘가 이번에 요번에 막 지표들 막 발표나고 있는데도 BI가 지금 푹푹 빠져요. 10년물 장기금리가 내려가는데 가장 큰 공신은 지금 BI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오늘 대표님께서 엄청 좋은 내용을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이제 빠져나와야 되나 시장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또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현상에서 저희들은 좀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 시장이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해석을 명확하게 어떤 좀 많이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전문가들 쪽에서도. 그런데 이제 아마 곧 좀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뭐 1.3대까지 막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더 반응을 아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사실상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선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자세히 막 다루지는 못하겠지만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면을 말씀을 드리면, 그걸 한쪽에서만 해석하는 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금리가 지금 전에하고 달리 낮아서 걱정이 되는 이유는, 금리가 낮으면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 저희 회사 세미나 때 주로 이제 금리를 다뤘어요. 이제 왜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금융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갑작스럽게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일 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아직 미처 못 깨달은 것을 금리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 왔고요. 예, 나중에 보면 역시 금리가 먼저 알고 있었다. 무슨 뭐 금리가 점쟁이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펀더멘털을 반영해주는 여러 가지 그 시그널 중에서 금리는 굉장히 금융시장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금리가 만약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10번 중에 8번 커다란 리세션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처럼 잘 맞는 지표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회사 세미나나 한 2-3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돈을 너무 많이 풀면서 언제부터 양적 완화라는 건 본격적으로 시작됐냐면, 그 전에도 금리를 내리는 통화 정책은 오래 되어 왔어요. 연준이 존재하는 동안. 그래서 볼코 때라든지 이럴 때는 금리를 올려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다스렸죠. 통화 정책입니다. 그것도 올리는 것도 통화 정책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란 말이 사용됐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예요. 그래서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말하는 QE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 전에도 조금씩은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3차에 걸쳐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양을 풀었던 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죠. 왜냐하면 금융위기 자체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10년 이상 가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망가졌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이 긴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푸는 것들이 누구에게도 이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요번에 코로나 때 더 많이 풀었을 때도 왜 그렇게 많이 푸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이러진 않았던 거죠. 왜냐면 그만큼 우리 모두 코로나는 심각한 위기인 느낌이 있었으니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천문학적인, 과거에는 없었던 돈을 풀었더니 무슨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연준이 금리만을 가지고 이 금융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쓰되 과거와 같은 금리로 인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저희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IOER이라든지 그 RRP 같은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아직도 전혀 다르게 유동성 때문에 그냥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일시적인 얘기라고 보는 쪽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너무 많이 푼 것 때문에 금리만 갖고 시장에 먹히는 통화 정책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게 됐다라는 것들을 얘기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시장의 그런 중요한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만큼은 이제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네. 금리를 갖고 모든 것을 해결했던 그런 부분에서만큼만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 금리가 뭔가를 이제 일찍 나타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라서 시장에서는 곧 너무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내려가도 너무 내려가고 네. 이제 툭 하면 내려가니까 네. 이게 뭔가 금리가 뭔가를 말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석했을 때 금리가 지금 시점에서 내려가면 그건 어떻게 해석되기가 쉽냐면, 아, 경기가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나 보다. 네. 그거를 이제 금리는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는 피크 아웃이라는 단어예요. 피크 아웃은 뭐냐면 그 경기 혹은 이제 지금은 경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이 이제 꼭대기를 지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저렇게 서프라이즈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피크아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날 주가가 빠진 거다. 네.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하고 또 빠졌으니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 실적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만 있었다면, 저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업 실적은 이제 지금까지 그 후행해서 발표하니까 1, 2, 3, 1분기 실적이 4월에 나오고 4, 5, 6, 2분기 실적이 7월에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7월이니까 이제 뭐가 나올까요? 2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사실 세게 나와도 시장을 뒤흔들어 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피크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최고로 좋게 나오는 건 예상했던 바니까. 그렇죠. 그죠? 이번에 서프라이즈는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생각대로 나오네. 문제는 다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주가를 올려놓는 요인으로 못 사용됩니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처럼. 하지만 다음번에 3분기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기저효과도 이미 지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나쁜 것 때문에 막 몰아붙여서 부양한 것 때문에 나온다고 말하는 피크아웃 그런 예상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나와요? 7, 8, 9가 돌아가서 10월 달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좋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도 이게 피크아웃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실적이 좋아져도 마음껏 그 주식을 사버리지 못해요. 왜?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사이클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가을 장세로 들어가는, 가을 장세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하는데 발표한 날 주가가 빠집니다. 이게 가을 시장의 특징이에요. 아이러니하네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로 피크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니까 작년도에 코로나 셧다운, 락다운 때문에 수요가 없을 거라고 예상한 기업들이 그러면 살 사람이 적으니까 조금 만들어 놓자 라고 생각을 했고, 락다운이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어떤 그런 미래를 갖고 올 거라서 기본적으로 예상을 더 좁혀 놓은 데다가 락다운은 또 작업을 못 한 거잖아요. 네. 생산 자체를 또 못했어. 그래서 작년도는 금요일 때보다도 더 재고가 급격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때는 2년에 걸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올라온 그 속도를 이번에 코로나 때는 돈으로 잠깐 막아놨다가 바로 수요가 어찌 보면은 줄어든 적도 없이 바로 회복돼 버린 거예요. 네. 금요일 때는 실제로 수요가 내려갔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리세션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요번에도 경험했지만
어려운 분들은 매우 어려웠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금융위기 때는 진짜로 직장을 잃고 진짜로 자영업자가 문을 닫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말로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야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여행 같은 건 연기, 네. 취소 다 이러잖아요. 네. 금융위기 때는 그런 모든 소비가 아예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차차 한 2년에 걸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니네 소비해 라고 해서 돈을 넣어줬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너무나 뚜렷하게.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잠시 중단도 없이 그대로 살아있다가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더 뚜렷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저축률도 워낙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 역사상 최대 30% 미드 30라 그래서 30대 중반, 30% 중반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저축률이. 지금 이제 이번 달 제가 지표를 들어보니까 12.8%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2.8%도 금융 우리 이 코로나 이전에 몇 프로였냐면 8%대였었어, 미국 저축률이.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어도 그게 이전에 2배야, 지금 저축률이. 그렇네요. 저축률이 왜 중요하냐면 저축이 쿠션이 돼요. 소비가 그러니까 소비가 확 죽지 않는다는 어떤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저축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버퍼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축이 줄었지만 12.8%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재고가 더 없었는데 수요는 더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문이 들어오지만은 그 주문에 대해서 납품을 못하는 사태가,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왜 원자재가 폭등할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병목 현상이란 얘기 막 바틀렉 얘기하면서 이게 쇼티지에서 온 거지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가지고 온 게 아니다.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제가 목재 가격이 몇 배가 올랐는데 이유는 목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목재소가 문을 닫아서 그렇다. 네. 이것만 해결되면 목재값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서 사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아직도 인플레이션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때는 엄청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또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재고가 없었단 얘기고 만들어 놓은 게 없었단 얘기고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부랴부랴 주문이 엄청나게 폭주했고 그런 공장들은 지금 엄청나게 제조를 하느냐고 저녁 야근까지 해가면서 3기해줘 되기해가면서 돌리막 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 만드는 것들이 공급되는 바로바로 공급되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회사가 섰다 뭐 이런 것처럼 원활하지가 못해서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는 이미 제가 일찍부터 리스타킹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리스타킹이 오는데 리스타킹 중에서도 이번엔 강도가 리스타킹 폭이 굉장히 큰 리스타킹이 온다. 왜냐하면 너무 안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사자는 너무 강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갭에서 오는 무조건 주문이 증가하고 회사들마다 재고를 쌓아놓고자 하는 그러니까 안 나가도 좋으니까 일단 주문해.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고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들어서 그렇지 만들기만 하면 이미 사자는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배값이 컨테이너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물동량이 엄청나게 미국에서 주문은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보내는 배는 한정돼 있으니까 왜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장악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주문해도 도착하면 이미 사람들이 주문 취소해버린 뒤에나 도착하니까 컨테이너 대란이 났어요. 그래서 해운지 오르고 철강지 오르고 막 난리 났던 거였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의 실적은 이렇게 당장 바로 피크아웃 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지표들을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기업의 실적도 피크아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또 캐펙스를 엄청 따졌잖아요. 캐펙스라는 게 뭐예요? 기업들이 이런 어떤 주문이나 호황이 더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야 본인에게 투자한다 그랬죠. 지금 이게 짧게 놓는 호황이다라고 하면은
주문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있는 거 갖고 만들어서 납품하고 네. 더 투자하는 걸 꺼린다 그랬죠. 그렇게 지나간 10년 동안 대부분의 업종이 캐펙스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뭘 했다고요? 미국 기업들은 대신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을 해서 주가는 올려놓되 자기 자신에게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캐펙스라는 업종이 있다면 그게 기술주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캐펙스 지수들을 조사해서 말씀드렸죠. 기업들이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엄청나게 R&D와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업 내부에서는 이 수요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캐펙스가 투입되는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 향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기업 실적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저희 쪽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사자.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자문 신청하시면, 다만 이런 우려감들은 올해 내내 있을 수 있는, 지금 이제 잘 보시면 한 3월 달에는 금리 우려감, 그죠? 그때 네. 금리가 그때는 지금하고 반대로 폭등해서 네, 맞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왔었죠?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 그죠? 네.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는 테이퍼링, 맞아요. 그죠? 근데 다 정리되고 막대한 엄청난 파도가 쏟아지는 그 우려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5% 이상 빠지질 않았어요. 얼마나 강력한 시장인지 몰라요. 조마조마했지만. 예, 월가의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10% 이상 조정할 거라고 하고 자기가 숏을 쳐놨다라는 걸 자랑하고 막 이랬었는데, 예,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온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했냐? 아까 말씀드린 기업 실적이 피크아웃 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캐펙스를 조사하고 리스타킹을 미리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들어오는 자금들을 계속 나눠서 사고 있었어요. 왜? 올해 몇 달에 걸쳐서 이런 우려감은 계속 부각될 거라 본격적으로 장은 올라가지 못해요. 예, 조정을 하는 종목들은 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때다? 사야 할 때다.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니까. 그 우려감을 일축하고 실적은 아마 계속해서 갱신이 나올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S&P가 어느 정도냐면 S&P의 EPS 같은 거 220불 막 한다 정도면 이게요. 지금 S&P PER로 보면은 10 중반까지 막 내려올 정도예요. 아직 이제 후반대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주 막 이랬을 때 25배, 26배라서 뭐 이거 네. IT 버블이 아니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었어요. 네. 지금 그게 어디까지 내려왔냐? 10 후반대까지 내려왔어요. 더 내려오고 있다. 진짜로 제가 말한 대로 S&P 전체 500대 기업의 EPS가 220불 뭐 이렇게까지 가면요. 만약에 그런 정도 나오면 10%대 중반까지 내려갑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후반대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러면 이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가 나오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의심 구간에서는 매달 사는 겁니다. 저희는 한 번에 안 사드리고 3번, 4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사고 있죠. 예. 이거는 왜냐하면 아직도 싸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게 바로 올라갈 장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6개월은 맞았네요. 보니까. 예, 6개월에 걸쳐서는 지금 계속 우려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업 실적 피크아웃은 이미 이 시장에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금리가 자꾸 낮게 나오는 건 무슨 피크아웃이냐? 경기가 피크아웃을 친 게 아니냐. 이제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기업의 실적이 피크를 친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꼭대기.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경기에 대한 지표를 말할 때 ISM 제조업 지수, 뭐 PPI, 뭐 이런 지수들이 지금 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다 조금씩 낮게 나왔거든요. 전달의 갱신보다는 60은 넘었는데 숫자는 조금 줄어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요번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나왔어요. 이걸 갖고 경기도 피크를 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금리가 확 내려가 버리니까 금리가 이거 뭐 알고 빠지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금리는 뭐 알고 있다라는 말을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고 있는데 그 뭔가를 알고 있는 그 금리란 녀석이 질에 내려가 버리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걸 반영하는 거다. 이제 피크아웃을 친 건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곧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오늘장 내일장 뭐 앞으로 다음 주까지 한 2, 3 며칠에 걸친 장에서는 그게 이슈가 될 겁니다. 예, 이거 금리가 이 정도 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을 지낸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생각할 만큼 금리는 사실상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시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반영하는 시그널이긴 한데 지금 금리는 그런 어떤 반영보다는 더 중요하게 봐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낮은 거는 가장 크게 여러분이 반영해 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센터님하고 말씀 나눈 그 부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7월 말까지 부채 협상을 해야 한다. 네. 예산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쵸?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실 옐런이 말한 게 현실화되지는 않지만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엄청난 실갱이가 지금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 이게 사실 어떻게 이렇게 비관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아직 아예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다. 실갱이를 좀 할 거다. 다만 바이든이 몇 가지를 양보해서 특별히 우리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그 금리 막 자본세 같은 거 안 올리고 그 글로벌 최저 법인세 최저 한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공화당의 심기를 좀 낮춰놨고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해서도 1조로 양보하면서 상당 1조 2천이지만 5년에 8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양보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예산 협상에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적어졌다. 거기다가 이제 공화당의 아주 본격적인 그런 그 예산안 협상의 난항이 뭐였냐면 사실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금리였어요. 이게 뭐냐면 금리가 만약에 생각처럼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4조를 이제 양적 완화했거든요. 거기다가 그 바이든이 들어와서 주장한 것만 그대로 하면 한 4조를 거기다 더 얻는 거예요. 거의 8조? 예, 이렇게 육박하는 돈이 들어가야 돼. 앞으로 8년, 10년에 걸쳐서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 1년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죠. 그래서 그 아메리칸 잡스 플랜 말고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상당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들을 충당하려면 바이든은 증세를 하겠다라는 말도 했지만 국채 발행도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작년도에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국채 발행들에 대해서 공화당이 선뜻 동의했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려 버리는 바람에 1% 아래잖아요. 0.25로 떨어뜨린 바람에 사실은 연준이 돈을 금융위기 때 다 합쳐서 한 10년이죠. 하여튼 3, 4년간 3번에 걸쳐서 푼 돈을 한 방에 풀었어도 이자는 그 전 2019년도까지 들어오던 2019년도까지 내던 이자보다 더 이자가 적어졌어. 왜? 금리가 0.25니까. 그러니까 공화당도 동의를 해줄 때도 마음속에서 야 이렇게 발행해도 저거 앞에서 했던 거 그것보다 그 이자가 적어. 앞에서 3조, 4조 했을 때 이자보다 지금 이 4조를 더 얹었어도 더 낮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올해 들어서 2월 초에 뻥뻥뻥뻥 올라가니까 1.7, 1.9 막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자가 어떻게 돼? 이자가 이제 확 증가하잖아. 0.25였다가 2가 돼보세요. 그럼 이자가 몇 배가 되는 거야? 10배가 되잖아. 그러면 미국 부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배씩 뛰는 거야. 이게 두렵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공화당에 절대로 동의를 안 해줘요. 사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1.7에서 지금 3까지지만은 우선 막 1.6, 막 5 막 내려왔잖아요. 1.3까지 내려왔다고 지금 보면 이 모습은 공화당에게 있어서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그 걱정스러운 건 또 넘어가네?
이자가 사실 좀 큰 부담, 이게 자기네가 엄청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감이 넘어간 거죠. 네. 사실 여기 안에 연준에 엄청난 공작이 있었죠. 연준이 제가 회사 세미나 때 말씀드렸잖아요. IOER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RRP를 결정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어요? 미국의 장기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뭘 해서 RRP나 IOR 통해서 뭘 해버렸냐면 BI를 뚝 떨어뜨려 버린 거야.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확 눌러버린 거야. BI가 빠지니까 미국 장기 금리는 10년짜리 금리는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BI, 텀 프리미엄, 그 다음에 실질 금리, 실질 단기 금리. 이 중에서 BI가 가장 크게 차지했어요. 계속해서 세게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얘가 이번에 요번에 막 지표들 막 발표나고 있는데도 BI가 지금 푹푹 빠져요. 10년물 장기금리가 내려가는데 가장 큰 공신은 지금 BI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BI가 덜 떨어지고 실질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연준은 그 작업을 RRP와 IOER로 충분히 달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프라안이 통과 아직 안 됐지만 통과돼요. 왜냐면은 그 5명씩 모여가지고 했고 이미 다 합의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1등 공신이라기보다 하여튼 그거의 그 포인트는 연준의 금리 조절이었습니다. 그 금리 조절을 뭘로 해냈어요? 실제 보이는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RRP를 이용하고 IOER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장기금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을 짓고 시장의 위기가 넘어갔어요. 이들이 막 부닥치고 난리를 쳤었으면은,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를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해진 반면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확정을 줘야 돼요. 7월 말까지. 이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정을 지려면 재무부가 얼마로 예산안 사용하는 금액을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7천억 정도로 결정을 해서 이제 4천억대를 발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재무부 통장에 7천억이 넘는 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7월 말까지 재무부의 돈을 4천억, 7천억, 3천억대 정도, 2천억, 3천억대 정도로, 정확히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3천억대 정도로 맞춰놔야 돼. 그리고 세팅이 이게 회기연도가 시작돼야 되거든. 근데 통장에는 돈이 7천억 이상 있어. 많이 있네요. 이게 왜 7천억 이상 있냐면, 그 재무부 계좌에 있는 돈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채가 발행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국채를 사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 같은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쓰지 않고 국채를 발행 안 하면 이 재무부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나눠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재무부에 있는 계좌부터 일단 써요. 그래서 SMCCF 같은 거 할 때 재무부에 있는 계좌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 대출을 보완을 해서 쓰는 건데, 이 돈이 계속 안 사용된 거예요. 왜냐면은 연준이 그냥 매달 사주는 것만으로도 다 해결이 됐고, 연준이 돈을 푸는 거를 SMCCF 다 회수할 정도로 돈이 필요가 없었어. 근데 필요가 없는데 연준은 또 계속 사줘. 1200억씩. 그러니까 이 재무부의 돈은 연준이 계속 그걸 안 했으면 썼을 텐데, 들어갈 때는 적은데 연준은 계속 사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뭘 안 했겠어요. 국채 발행이 멈춘 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국채 발행이 멈추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국채가 발행돼야 은행들이 그 국채를 사거든요? 안 사고 돈이 남아도는 거야. 그게 RRP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RRP에 지금 막 1조씩 막 넘쳐 들어왔던 이유가 국채 발행이 그동안 끊겨 있었다. 국채 발행이 왜 끊겨 있었냐? 말씀드렸잖아요. 돈 쓸 때가 사실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연준이 그 국채 발행한 그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재무부 계좌에 돈이 쌓여 있는 채로 넘어왔는데 지금 예산안 결정대로 하자면 줄여야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돈이 나가는 동안에는 또 다시 국채 관련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발행이나 이런 부분이 또 줄어들잖아요. 국채를 발행해서 안 쓰니까. 그런 면들 때문에 실제로 지금 재무부가 푸는 그 한 4천억에 가까운 돈들을 예상한 채권 시장은 그 뭐랄까 그 국채 시장에서 오히려 국채가 남아도는 게 아니라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돈들이 이제 오히려 단기 자금이 남다 보니까 이걸 갖고 지금처럼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채권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만약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채권 시장이 자꾸 금리가 내려갈 요인들이 발생한다면 이 은행들이 들고 있는 돈을 단기 자금으로만 하는데도 또 넘쳐나니까 그러고도 돈이 나오니까 뭘 하겠어요? 지금 10년짜리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는 10년짜리 자금이 아니라 돈이 넘쳐나서 은행들이 10년짜리까지 사니까 10년 금리는 어떻게 돼? 더 내려가겠지. 아까 재무부에 넘치는 돈이 나올 거라서 금리가 내려갈 요인인데 또 은행들의 돈이 단기 자금이 넘쳐나서 이걸 또 10년짜리를 사니까 또 금리가 또 내려가. 그쵸. 거기다 또 하나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데다 배팅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최고조였거든. 누가 봐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였잖아. 인플레이션 나타나는데 금리가 어떻게 안 올라가.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채권 매도에다가 배팅을 해놨을 거 아니야. 근데 금리가 올라간 데다 투자해놨는데 이게 떨어지면 제가 뭘 해야 된다 해서 숏 커버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네. 뒤늦게 결정하면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빨리 채권을 사가지고 갚아야 돼. 네. 그러니까 또 10년 채권을 사는 돈이 또 한쪽에서 숏 커버링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세 군데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금리 더 내려가겠네. 응, 더 내려간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에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수급 요인이 지금 현재는 더 커 보인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 이 수급 요인을 빼버리고 만약에 금리를, 아까 제가 말한 금리는 뭔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경기가 나빠지는, 경기가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는 얘기들을 보시다 보면 너무나 그럴듯해서 네. 여러분들은 투자를 멈추게 되고 또 주식을 팔고 내 포지션을 줄여야 된다. 특히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로 예상을 해서 샀던 것들은 또 다 파시게 될 거예요. 왜? 시장의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말을 또 그렇게 막 할 테니까 또 엄청난 불안이 오는 거죠. 이제 경기가 피크아웃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이제 시장은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겠죠. 물론 테이퍼링은 물 건너가겠죠. 그럼 야 테이퍼링 안 된다 라고 해서 올라가겠냐고요. 원래 경기가 좋은데 테이퍼링이 늦어야 좋은 거지, 테이퍼링이 경기가 나빠서 늦어지는 거면 야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더 내려야 돼,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겠냐고. 거꾸로 반대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테이퍼링이 늦어진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 걱정거리가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만들어주는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이 더 컸다. 그리고 그걸 제하고 생각하면 금리 하락하는 강도를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지금처럼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경기를 금리가 반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빠르게 금리가 내려간 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면으로 봤을 때는 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공포감에 빠지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셔도 된다. 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서의 데이터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쇼크가 왔다가 그걸 회복하는 기간에 있기 때문에 요 기간만큼은 사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많이 양적 완화를 한 상태로 가는 길로서는 또 처음 가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우려감과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지만은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시장에서 말하는 해석이 다 맞지가 않아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요즘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되더라도 네. 너무 그렇게 뚜렷하게 그쪽으로만 보시진 않으셔도 된다. 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항상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2차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각도적인 3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전 대표님이 참 좋은 게요. 여러 면에서의 그 분석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좀 더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굳이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좀 인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되게 와닿고 너무 공감됐던 게 언제는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막 걱정이었다가 또 인플레이션 걱정이었다가 테이퍼링 걱정이었다가 또 금리 걱정이었다가 이 투자할 때는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걱정은 계속 있겠죠, 있죠. 저희한테는. 네, 있죠. 오늘 제가 주제를 정한 게 그런 면에서 이 시장에 대한 뚝심을 이제 미련한 뚝심 말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브로커 시절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고객들이 찾아오셔서 장 차장, 많이 빠졌잖아. 우리 물 타자. 예.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옛날에 주식, 이제 브로커니까 주식, 그걸.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서장님, 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본인들이 볼 때는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여기서 사면 무조건 바닥이라고 자기가 그냥 판단한 거야. 바닥이 어디 있어요? 없어지는 주식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가면, 보유하면, 장기 투자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아닌데 반대가 있어요. 뭐냐면 뺏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장의 소식에 제가 시그널이 있고 노이즈가 있다고 그랬죠. 커다란 시그널을 보면서 뚝심을 갖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노이즈에 가볍게 반응해서 자꾸 뺏겨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보시는 분 중에서 카카오 내가 10만원 막 이럴 때 샀는데 그때 뭐 무슨 얘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팔았는데 지금 16만원 막 10만원 이제 가려고 이게 이렇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살 때 그 마음으로 계속 가져갔으면 되는데 뺏긴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회사 세미나를 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때 요번에 제가 화폐 달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정말 모든 주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자산을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갖고 1, 2년을 확 키워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위기를 4번째 지금 겪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이 뺏길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회를 주면 더 사고, 안 그러면 지금 돈을 꽉 채워서 샀으면 뚝심으로 버텨야 하는 거예요. 시장의 흉흉한 소식에 너무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계속 팔랑하면 나중에 보면 진짜 올라갈 때 없어요. 그리고 계속 비싼 걸 팔아서 싼 걸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막 이제 실적 장사를 해서 정말 비싼 것들, 실적 좋은 것들이 막 올라가는데 나한테 막 싼 것만 다 있어. 안 올라 얘들은.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싼 거 들고 있으면 언제나 오르냐? 아니고요. 장이 진짜로 크게 오를 때만 올라요. 근데 그 진짜 오르는 그 시기에 정작 내가 있어야죠. 올라갈 게. 그쵸. 근데 얘를 국면에서 자꾸 뉴스와 소식에 뺏겨버린다고요.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사겠다는 거죠. 조종하면 사겠다는 거죠. 그런데 잽싸게 팔고 잽싸게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파는 게 나아, 차라리. 잽싸게 팔고 잽싸게 살 수 있으면
팔아도 돼. 그런데 10명 중에 9명 반은 잽싸게 파는 결정 오래 걸리고 잽싸게 사는 결정 오래 걸려. 그러다 보면 이미 가격은 내가 판 가격 위에 가 있어. 그러면 또 내가 판 가격 위에 있으면 10명 중에 9.8명이 자기가 판 가격보다 위에선 절대 못 사.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놈은 다 뺏기고 뭐만 있겠어? 껍데기들만 있는 거지. 왜 그렇겠어? 좋은 놈은 팔았다가 다시 사기로 했는데 후다닥 가버리니까 또 못 사고. 그 다음에 얘 팔아서 싼 거 사놓은 거는 뭐 갈등이 없지. 계속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계속 남는 건 전부 쭉정이만 남고 좋은 놈은 툭 하면 시장에 뉴스 나올 때마다 뺏기는 거죠. 그때마다 가슴 아프겠어요. 나중에 보면 왜 그런 시절 있지 않나요? 아, 그때 했어야 돼. 그때 벌었어야 돼. 그때가 기회였어. 이런 시간이 지금 앞에 1년 갔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시장의 사계절에서는 봄만 있는 건 아니다. 봄이 제일 유리하고 제일 좋지만, 예. 그 다음에 또 여름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번에 남아있는 한 텀을 낭비하시면 안 되는데, 그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뉴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금리가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걸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네. 아니 천천히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니라고 안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 요인보다는 수급 요인이 더 강하게 반영됐을 때니까 단순하게 아 맞아 금리가 저렇게 왜 떨어지겠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도 오르고 뭐 다 오르는 거 보니까 이거 경기 안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 그런 얘기 드린 거죠. 네. 그거 말고 더 큰 시그널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예.